유원장, 가장 깨끗하게 살아온 딸에게 5천억을 줄 테니 서로의 추합함을 밝혀봐라.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새벽 3시의 병원은 살아있는 자와 죽어가는 자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다. 또각, 또각. 흔들림 하나 없이 정확한 박자로. 그것은 하서윤의 걸음이었다. 38회를 살아오는 동안 그녀의 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서윤이 중환자실 문 앞에 멈춰서며 말했다. 몇 호실이에요? 당직 간호사가 황급히 대답했다. 저 보호자분이세요? 보호자는 지금 들어가실 수 없고요. 하창민 회장 딸입니다. 서윤이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간호사가 멈칫하는 사이 서윤은 이미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누운 남자. 하성그룹 창업주 하창민. 72해 동안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이 이제는 기계 소리에 숨을 의지하고 있었다. 서윤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다. 낡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손목엔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 하민지였다. 세 자매 중 둘째. 민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언제 왔어? 방금. 서윤이 말했다. 시선은 아버지에게서 떼지 않은 채였다. 그러자 민지가 물었다. 의사가 뭐래? 서윤이 낮게 대답했다. 뇌출혈. 수술은 했어. 근데 가망이 없다고 했어. 민지의 손이 떨렸다. 그 손이 아버지의 손 위에 천천히 얹혔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막내 하은이었다.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하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 나왔어요. 아빠, 하은이 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세 자매가 아버지를 둘러싼 채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서윤이 생각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접대 중이었습니다. 파트너의 농담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새벽 4시 17분. 모니터에서 길고 평평한 소리가 울렸다. 하창민이 사망했다. 하성그룹 창업주의 빈소에는 재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국화꽃 냄새와 정장의 냄새가 뒤섞였다. 서윤은 입구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다. 얼굴엔 슬픔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눈물도 때맞춰 흘렸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한쪽 구석에서 민지가 소주를 따르고 있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 혼자 마시고 있었다. 하은이 민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조문객들 보는데 좀 자제해. 그러자 민지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자제?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야. 내가 여기서 술 못 마시면 어디서 마셔. 하은이 민지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으며 말했다. 언니가 흐트러지면 서윤 언니한테 빌미 줘. 알잖아. 민지가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넌 참 어릴 때부터 그랬지. 꼭 다 계산하고 있어. 하은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언니 걱정되는 거지. 하은이 생각했다. 민지 언니 말이 맞습니다. 나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훨씬 전부터. 비가 내렸다. 저택의 통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채웠다. 가죽 소파 3개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 탁자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엔 붉은 실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 변호사 정태준이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세 따님이 모두 자리하신 오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서윤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빨리 하시죠. 민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러든지.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었다. 정태준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서류를 펼치는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읽기 시작했다. 정태준이 읽으며 말했다. 내 딸들에게 나는 평생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척 살아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유산은 가장 깨끗한 자가 갖는 것이 마땅하다.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다. 그러자 정태준이 계속 읽었다. 5천억 원의 전 재산은 단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귀속된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자매는 앞으로 30일 동안 서로의 비밀을 폭로해야 한다. 둘째, 가장 많은 비밀을 밝혀낸 자가 아닌 가장 적은 비밀이 드러난 자가 승자가 된다. 셋째, 모든 폭로는 증거와 함께 본 변호사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넷째, 30일 내에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미치셨네, 진짜로. 돌아가셔서도.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계속하세요. 정태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규칙이 더 있다. 만약 한 명이 나머지 두 명의 비밀을 모두 밝혀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 자는 즉시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러운 사람이 남의 더러움을 파헤치는데 혈안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명이 재산을 분할한다. 이것이 나 하창민의 마지막 심판이다. 정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신 서류입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진짜예요? 그러자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받아들이죠. 민지가 서윤을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 서윤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받아들인다고 30일. 해보죠, 뭐.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민지는 그 미소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하은이 생각했다. 그 순간 저는 두 언니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서윤 언니는 자신만만했고 민지 언니는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언니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울 도심이 발 아래 깔려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빌딩 숲이 펼쳐졌고 저녁 햇살이 유리에 반사되어 방 안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서윤은 이 풍경을 사랑했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 높을수록 외롭다는 말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서윤이 혼자 말했다. 30일. 충분해. 그녀의 책상 서랍엔 2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민지에 관한 것, 하나는 하은에 관한 것. 서윤은 차를 홀짝이며 파일을 펼쳤다. 서윤이 생각했다.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는 이미 동생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게임이라면 나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이 없는 번호. 그녀는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채권자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 카지노. 돈 빌리셨잖아요. 서윤의 손가락이 멈췄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이자 붙어서 지금 120억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안 갚으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서류를 공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자금 유용 관련해서. 서윤이 낮게 말했다. 협박하는 건가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비즈니스라고 표현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창밖에 노을이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갑자기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다. 서윤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의 화려한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3년 전 내가 관리하던 회사 비자금 일부를 유용했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워놓으면 된다고. 그런데 메우려다가 더 구멍이 났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박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산만 받으면 다 해결돼. 작업실은 좁고 어두웠다.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엔 물감 자국이 마치 누군가의 비밀처럼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붓을 들고 있었지만 캔버스엔 한 획도 긋지 않고 있었다. 조수 역할을 하는 진우가 들어오며 말했다. 민지 씨, 오늘 작업 계속해요? 민지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 나가줘. 그러자 진우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까 전화 왔었어요. 정 이사님한테서. 민지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뭐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 안으로 장부 정리 안 되면 본인도 어렵다고요. 민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다. 알겠어, 나가줘. 진우가 나가고 민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선반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림이 없었다. 대신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계좌번호, 금액, 날짜. 이중장부였다. 민지가 혼자 낮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민지는 아버지는 내가 예술가라는 이유로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추고 싶었던 돈들,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자금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는 숫자를 모른다고 다들 생각하니까요. 가장 좋은 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천천히 훑었다. 7년치 기록이었다. 민지가 나직이 말했다. 그런데 이걸 들키면 나는 끝이지. 하은의 아파트는 두 언니의 공간과 달리 단정하고 조용했다. 꽃이 놓인 탁자,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 부드러운 조명. 누가 봐도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다. 하은은 욕실에서 나오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다가 책장 뒤쪽에 숨겨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파일 3개가 있었다. 두꺼운 파일들이었다. 각 파일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 민지, 아버지. 하은이 파일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자, 시작해볼까? 하은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막내는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서윤 언니에게 기업을, 민지 언니에게 예술적 재능에 대한 기대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준 것은 미소였습니다. 예쁘다, 착하다, 순하다. 그 말들이 나를 가두는 울타리였다는 걸 자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막내로 죽는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은이 서윤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언니, 카지노 기억하지? 그녀의 눈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다. 웃음이 없는 눈이었다. 게임 시작 7일째. 변호사 정태준의 사무소에 서윤이 먼저 찾아왔다. 두꺼운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서윤이 말했다. 민지에 관한 겁니다. 증거 포함해서. 정태준이 봉투를 살피며 말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서윤이 말했다. 그러라고 가져왔죠. 정태준이 봉투를 열었다. 스캔된 장부 사진들, 계좌 이동 내역서, 그리고 민지와 하창민 회장 사이에 통화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정태준이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지 씨가 7년간 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건데. 서윤이 냉정하게 말했다. 사실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3,200억. 세탁된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도 전부 특정했습니다. 정태준이 안경 너머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 씨, 이건 민지 씨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자 서윤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출합니다. 서윤이 생각했다. 미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함보다 절박함이 컸습니다. 나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사무소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민지도 봉투를 들고 있었다.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봤다. 민지가 먼저 낮게 말했다. 언니도 제출하러 왔어? 서윤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응. 민지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도. 서윤이 말했다. 뭘 가져왔는데? 그러자 민지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언니 거. 카지노 기록이랑 회사 자금 유용 내역. 꽤 두꺼워.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고쳤다. 0.2초 안에. 서윤이 말했다. 게임이네. 민지가 말했다. 원래 가족끼리 하는 게임이 제일 더러운 법이야. 두 자매는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각자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은이 민지를 카페로 불렀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하은이 따뜻한 라떼를 내밀며 말했다. 언니 괜찮아? 민지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서윤이 나 자료 다 제출했대.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걸? 민지가 말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도 언니 꺼냈어. 근데 문제는. 민지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말했다. 하은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겁나.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연하지, 언니. 나도 언니 걱정돼서. 그러자 민지가 하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은아, 너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하은이 잠시 멈추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난 뭐 별게 없지. 언니들처럼 큰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민지가 한참 하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 그렇겠지. 하은이 생각했다. 민지 언니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가끔 무섭습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는 언제나 민지 언니였습니다. 서윤 언니는 계산이 앞서서 오히려 빈틈이 보입니다. 하지만 민지 언니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14일째. 변호사가 세 자매를 동시에 불렀다. 소파 3개가 다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이번엔 차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탁자 위엔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정태준이 말했다. 두 분이 서로에 대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해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태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먼저 민지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성그룹 비자금 3,200억 원 관리 및 세탁 혐의. 관련 증거 일체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지의 턱이 굳었다. 정태준이 이어서 말했다. 서윤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성그룹법인 자금 약 80억 횡령,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유용. 역시 관련 증거 일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0.3초. 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은 씨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서윤과 민지가 동시에 하은을 봤다. 하은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민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저 할 말 있어요. 아버지 사망건에 대해서요. 정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유언장 게임 범주 밖의 사안입니다만 마이너스. 민지가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아버지, 자연사가 아닐 수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굳었다. 서윤이 천천히 민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지가 서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병원 기록 확인했어.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언니가 아버지를 만났어. 둘이 단둘이. 언니가 아버지 집무실에서 나온 지 2시간 후에 아버지가 쓰러졌어.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자 민지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 아버지 주치의가 적어놓은 소견서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그날 집무실에 있던 찻잔에서 나온 성분 분석 결과. 언니, 아버지한테 뭘 먹인 거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이건 터무니없는 모함이야. 민지가 지지 않고 말했다. 터무니없으면 경찰한테 해명해. 나는 이 자료 경찰에도 제출할 거야. 하은이 두 언니 사이에서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다. 언니들, 제발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2주도 안 됐는데. 민지가 하은을 보며 말했다. 하은아, 미안. 근데 나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어. 서윤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서윤이 나가는 문을 닫는 소리가 쾅 울렸다. 하은이 생각했다. 민지 언니가 그 자료를 꺼낸 건 계획보다 3일 빨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민지 언니에게 흘린 거였으니까요. 민지 언니는 자기가 먼저 찾아낸 줄 알겠지만 서윤은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처음이었다. 이 손이 떨린 건 서윤이 혼자 말했다. 아버지한테 뭘 먹였냐고? 웃기는 소리. 그녀의 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하은.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나 언니 편이야. 걱정하지 마. 서윤이 문자를 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내며 말했다. 고마워. 서윤이 생각했다. 막내는 언제나 내 편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우리 자매 중 유일하게 순수한 아이.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끝까지. 누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민지가 문을 여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에 서류 가방. 낯선 여자가 말했다. 민지 씨 맞죠? 저 탐정 에이전시에서 왔는데요. 하은 씨가 의뢰하셨습니다. 민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하은이가? 여자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민지 씨가 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하은 씨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가고 민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든 내용을 읽는 민지의 얼굴이 점점 굳었다. 사진 한 장. 하은이 정태준 변호사와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펼쳐진 서류. 상속 관련 사전 법률 자문 기록이었다.
민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2달 전에? 이게 무슨... 그녀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그러다 한 줄에서 눈이 멈췄다. 단독 상속 가능성 타진. 요청자 하은. 민지가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은이 너. 민지는 생각했다. 막내는 언제나 울었다. 언니들 싸울 때마다, 아버지가 나무랄 때마다 우리는 다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맞다면 하은이는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며 뒤에서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하은이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지가 성큼성큼 걸어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하은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은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응, 언니. 무슨 일이야? 민지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게 뭔지 설명해줘. 하은이 봉투 안을 슬쩍 보다가 말했다. 탐정이 잘못 가져다 줬나 보다. 이건 언니한테 준 게 아니야. 민지가 눈을 좁히며 말했다. 그래, 근데 이 사진은? 2달 전에 변호사 만난 거? 하은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가 나를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빼려고 했어. 나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먼저 알아본 거야. 그게 잘못이야? 민지가 말했다. 잘못이냐고? 하은아, 이건 그냥 법률 자문 수준이 아니잖아. 단독 상속 타진이라고 적혀 있어. 하은이 민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도 혼자 다 가지고 싶잖아. 민지가 입을 다물었다. 하은이 다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언니도 원하는 거 나도 알아. 서윤 언니도 마찬가지야. 우리 셋 다 같은 거 원하는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야? 민지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 모르게 준비했잖아. 하은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아버지 몰래 7년 동안 장부 관리했잖아. 민지가 말문이 막혔다. 두 자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정원에 바람이 불었다. 하은이 생각했다. 민지 언니는 그날 제가 솔직해서 무장해제된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필요한 것만 꺼냈습니다. 민지 언니가 저를 완전한 적으로 돌리기 전에 일당 같은 편인 척 만들어두는 것. 그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은의 책상 위에 파일 3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다. 하은이 조용하게 말했다. 진행 상황 보고해 주세요. 전화 너머의 남자가 말했다. 서윤 씨 건은 채권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공개 안 하면 본인들이 터뜨린다고요. 하은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터뜨릴 필요 없겠네요. 남자가 말했다. 민지 씨 건은요? 하은이 말했다. 장부는 이미 복사본이 검찰에 익명으로 접수됐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조만간 알게 되겠죠. 남자가 말했다. 하은 씨, 그러면 2분 다 법적으로 위험해지는데요. 그러자 하은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2 언니 모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상속 자격에 문제가 생겨요. 유언장 조건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저한테 단독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정태준 변호사님과 미리 조문한 조항이에요. 남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은 씨, 근데 아버지가 그 조항을 넣으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다. 알아요. 제가 넣었으니까요. 남자가 말했다. 정태준 변호사님이 공모하신 건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하은이 말했다. 정태준 변호사님은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도 보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하셨거든요. 변호사님이 제 편이 된 건 이유가 있어요. 하은이 말했다. 정태준 변호사는 20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 큰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빚을 이용해 변호사를 평생 부려먹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변호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증거를 없애주겠다고. 그 대신 유언장 조항 하나만 바꿔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거래였습니다. 하은이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30일만 기다리면 돼. 서윤이 사무소로 들어섰다. 얼굴이 좀 더 수척해져 있었다. 채권자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다. 서윤이 말했다. 변호사님, 지금 현재 제 상황이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태준이 말했다. 민지 씨가 제출한 자료가 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서윤 씨가 제출하신 민지 씨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로선 두 분이 서로를 상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럼 하은이가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정태준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현재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변호사님, 뭔가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정태준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서윤 씨,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언 집행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윤이 문 밖으로 나가다 문을 잡고 말했다. 변호사님, 만약 이 게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겠죠? 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서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나가며 서윤이 생각했다. 변호사가 떨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20년 동안 사람 표정을 읽어온 나는 알아챘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 마지막 날이 왔다. 세자매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날이었다. 정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고인의 유언장에 명시된 30일이 종료됩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윤 씨에 대해 폭로된 사안은 법인 자금 횡령 및 도박 자금 유용, 증거 완비. 민지 씨에 대해 폭로된 사안은 비자금 관리 및 자금 세탁, 증거 완비. 하은 씨에 대해 폭로된 사안은 현재까지 없음. 하은이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그럼 정태준이 말했다. 유언장의 조건에 따라 가장 적은 비밀이 드러난 하은 씨가 5천억 원 전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단 추가 조항에 의거하여. 그 순간 서윤이 끼어들며 말했다. 잠깐요, 추가 조항이요? 정태준이 말을 잇기 전 방문이 열렸다. 서윤과 민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정장, 반백의 머리, 살아있는 눈빛. 하창민이었다. 민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뭐야, 이게 뭐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말을 잃은 건. 하창민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천천히 말했다. 오랜만이다, 딸들아. 민지가 울부짖듯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창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이제 설명해주지. 하창민이 세 딸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너희가 어떤 놈들인지 보고 싶었다.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충분했지. 서윤이 넌 동생 팔았고, 민지 넌 서윤이 팔았고, 하은이 넌 가만히 앉아 어부지리 챙기려 했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사망 신고를 허위로 한 겁니까? 하창민이 말했다. 내가 언제 사망 신고를 했냐? 내가 쓰러진 건 사실이야. 수술도 사실이야.
다만 퇴원 후에 죽었다는 발표를 연출한 거지. 정식 사망 신고는 하지 않았어. 민지가 멍하게 앉으며 말했다. 그럼 유언장도 가짜예요? 하창민이 말했다. 게임 조건은 진짜야. 근데 마지막 상속은 내가 결정한다. 원래 유언장으로 너희가 이 게임에서 보여준 것들을 토대로. 하창민이 서윤을 보며 말했다. 서윤아, 넌 동생 팔기 전에 먼저 자수하러 올 줄 알았다.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창민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민지야, 넌 나한테 먼저 와서 다 털어놓을 줄 알았어. 민지도 입을 닫았다. 하창민이 하은을 보며 말했다. 하은아, 너는 가장 착한 줄 알았는데. 하은이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은이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하창민이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뭐냐? 하은이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상속 완료 서류입니다. 법원 공증까지 마쳤어요. 3일 전에 방 안에 모든 사람이 굳었다. 서윤이 말했다. 뭐? 하창민이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가짜로 돌아가신 동안 법적으로는 아직 사망 신고가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정태준 변호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사전에 받아두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 그 위임장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는 이미 수리가 됐고요. 하창민이 봉투 속 서류를 꺼내 읽으며 말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하은이 말했다. 아버지가 2년 전 제게 포괄적 위임장 하나를 주셨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회사 서류 처리하라고요. 저는 그 위임장을 아직 가지고 있었고 그게 법적으로 아직 유효합니다. 하창민이 말했다. 그 위임장은 한정적 용도였어. 하은이 말했다. 그런 제한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하창민이 정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정 변호사, 이게 무슨 짓이야? 정태준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회장님, 법적으로는 하은 씨 말이 맞습니다. 하창민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당장 취소해. 이건 사기야. 하은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사기당했어요. 평생. 하창민이 하은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다. 하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 명단에서 뺐어요. 제가 막내라서요. 조용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조용한 게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서윤이 하은을 보며 말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하은이 언니들을 차례로 보며 말했다. 두 언니가 서로 싸우게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둘 다 지치고 지저분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언장 게임에서 저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제일 깨끗한 자가 되니까요. 민지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나는 언니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 하은이 민지를 보며 말했다. 언니가 제 자료를 탐정한테 받은 거 제가 흘린 거예요. 언니가 서윤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유도한 것도요. 그래야 두 언니가 완전히 갈라서니까. 서윤이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찻잔 성분 분석 결과도 내가 만든 거야? 하은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모두가 굳었다. 서윤이 말했다. 무슨 말이야? 하은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 언니, 그날 아버지 집무실에서 뭘 드렸어요? 서윤의 입술이 떨렸다. 민지가 서윤을 보며 말했다. 언니, 진짜야? 서윤이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내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날 나를 불러서 말했어. 내 이름으로 된 상속분은 없다고.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진정시키려고 안정제를 차에 탔어. 죽이려던 게 아니야. 과용될 줄은 몰랐어. 민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언니, 서윤이 말했다. 뇌출혈은 원래 지병이 있으셨어. 의사도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했어. 나는 죽이려 한 게 아니야. 하은이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버지를 쓰러지게 했죠. 방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하창민이 소파에 천천히 다시 앉으며 말했다. 서윤아. 서윤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창민이 힘없이 말했다. 나는 내 딸들을 시험하려 했어. 근데 내가 제일 큰 시험을 통과 못했구나. 세 자매가 각자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서윤은 정원 모서리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민지는 담장 옆 나무 아래 기대어 있었다. 하은은 분수대 앞에 서 있었다. 세 자매 모두 각각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다. 서윤은 생각했다. 나는 그날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게 내버려 뒀는지도 모릅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모를 것 같습니다. 민지는 7년 동안 아버지의 더러운 돈을 관리하면서 나는 그게 아버지와 나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끈이 아니었습니다.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스스로 찬 건 나였습니다. 하은이 생각했다. 이겼습니다. 계획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길 때의 기분이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지는 거인지. 분수대 물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하창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태준 변호사가 옆에 서 있었다. 하창민이 말했다. 정 변호사,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어? 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임장 자체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하은 씨 측 법무팀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소송을 가더라도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하창민이 말했다.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인데. 정태준이 말하지 않았다. 하창민이 창밖을 보며 혼자 말했다.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세 자매가 각자 짐을 들고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말도 많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택시에 타려다 잠깐 멈추며 말했다. 하은아. 하은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응? 서윤이 말했다. 잘했어, 진짜로. 하은이 말했다. 언니. 서윤이 택시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였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지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하은 옆에 섰다가 말했다. 나한테는 할 말 없어? 하은이 말했다. 미안해, 언니. 민지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됐어. 나도 잘못한 거 많으니까. 근데 하은아. 하은이 말했다. 응? 민지가 담배를 손에 끼고 말했다. 돈 다 가져도 돼. 근데 우리 이제 가족 맞아? 하은이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언니. 민지가 말했다. 그래, 솔직하네. 민지도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다. 하은은 혼자 남았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5천억짜리 집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하은이 혼자 낮게 말했다. 이게 이기는 거 맞지?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에필로그. 경찰서. 서윤이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자수를 하러 온 것이었다. 가방 안에 모든 증거를 스스로 담아왔다. 서윤이 형사에게 말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법인 자금 유용건이요. 형사가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서윤이 말했다. 변호사 없이요. 혼자 왔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오랫동안 제가 한 행동 중에 가장 가볍고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라면 나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공항. 민지가 배낭 하나를 메고 수속을 밟고 있었다. 목적지 표지판에 파리가 적혀 있었다. 민지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응, 나야. 잠깐 나갔다 올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거기서 그림이나 그릴까 해서. 전화 너머에서 말했다. 얼마나요? 민지가 말했다. 모르겠어. 나 자신이 그리고 싶을 때까지. 민지가 생각했다. 7년 동안 숫자만 그렸습니다.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차례입니다. 하창민의 저택. 이제 하은의 저택. 하은은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방은 가구도 그대로였고 냄새도 그대로였다. 하은이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겼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은이 다시 말했다. 근데 아버지, 저는 왜 이 집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은이 생각했다. 5천억이 생겼습니다. 두 언니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서재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우리 셋이 어릴 때 뛰어놀던 흙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과 갖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택 앞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낙엽이 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레이션이 흘렀다. 하창민의 목소리였다. 나이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가장 깨끗한 척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제일 더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더러우면 자식들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다. 카메라가 계속 올라갔다. 저택이 작아졌다. 도시가 보였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서윤은 신문을 받고 있었고 민지는 비행기에 탔고 하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장 깨끗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깨끗한 자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돈은 생겼고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나무 아래서 셋이서 뛰어놀던 그 여름은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낙엽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좋은 봄날처럼 당신의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